옛날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태계 이황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리학을 공부하며 특히 이기이원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의 핵심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의 어느 날 오후 이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각종 음식과 놀이가 준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흥겹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완벽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높은 탑자에 올라 시장에 주목을 끌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주의 원리와 만물의 본질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가지 특별한 항아리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상아로 만든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다듬지 않은 흙으로 만든 소박한 항아리였습니다. 먼저 이황은 상아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를 상징합니다. 이 항아리는 매우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우주와 만물에 불변하는 본질적 원리이자 법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의 우아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 이황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단순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는 기를 상징합니다. 기는 만물의 형상과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변하고 움직이며 형성 과소멸을 가능하게 합니다.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도 시간이 지나며 물이나 바람에 의해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황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두 항아리를 나란히 놓고 말했다. 이처럼 이와 기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합니다. 아름답고 불변하는 원리와 변화하고 움직이는 실체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항아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이황은 시장 한 구석에 흙과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이와 기의 원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과 물을 섞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작은 실험을 통해 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불변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흙과 물을 섞어가며 다양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어떤 이는 동물을, 또 어떤 이는 자기 얼굴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이와 기의 조화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황은 다시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만물의 본질과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사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황의 지혜와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의 조화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사람과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이원론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내리게 되었고 그들은 퇴계 이황이 가르침을 따르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신대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신대감의 집을 지나갈 때면 항상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한신대감은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어느 날 한신대감은 동네 사람들에게 율곡이이의 이기이원론을 쉽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율곡 선생의 학문은 참으로 깊고 방대한데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신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신대감의 집 마당에 들러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보게들, 오늘은 재미있는 썰 하나를 들려주지. 우리 율곡이 선생의 이기이원론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옛날에 이라는 초능력과 기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두 형제가 살았다고 한다네. 이 형은 굉장히 지혜롭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그는 우주와 자연의 원리, 즉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지. 반면 기동생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네. 그는 하루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힘차게 움직이며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지. 한신대감은 사람들의 표정이 흥미롭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자신들이 능력을 합쳐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네. 그들은 산을 하나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 형은 마음속 깊이 산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데는 기동생의 힘이 필요했지. 기동생은 이 형의 지식에 따라 흙과 돌을 모아 산의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멋진 산이 완성되었네. 이 산은 결코 바람에 날아가지도 비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았지. 왜냐하면 이 형의 지혜와 기동생의 힘이 결합하여 완벽한 산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네. 한신대감은 잠시 멈춰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이 형과 기동생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삶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네. 이 형처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원리와 법칙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지. 기동생처럼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적 규범은 이에서 나오지만 그 규범을 실천에 옮기는 힘은 뒤에서 나온다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신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와 기가 조화롭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게 바로 우리 율곡 이희 선생이 강조한 삶의 태도일세. 이와 기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지.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율곡 이희의 이기 이원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 규범과 현실적 실천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한신 대감의 재밌는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적론을 바탕으로 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대개 웃음과 친절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목적이 있다고 느꼈고 그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조차도 이 결정을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목적인지조차 모르는 목적을 찾기 위해 떠난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일찍이 배웠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여행 자체에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걱정거리와 충성스러운 계획토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날 알렉산드로스는 깊은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늙고 현명한 약초학자 에우도크시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알렉산드로스가 물을 구하기 위해 연못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을 보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에우도크시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약초와 관련된 지혜를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는 데는 목적이 필요하지. 나를 도와준다면 너에게 이 숲의 약초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주 동안 에우도크시아 할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 약초를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가진 배움의 열정을 높이 샀고 그가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할머니와의 시간을 마무리한 즈음 알렉산드로스는 메모지에 적힌 한 구절을 받았습니다. 너의 목적은 단지 너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 다른 사람도 함께 찾아야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마을로 향하던 중 그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클레오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그녀의 마을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이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배움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를 더 이상 무모한 젊은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여행과 경험을 존경하며 그의 배움을 환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목적을 찾아 나서거나 자신의 삶과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여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을과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여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서로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알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 쓴 썰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샵샵샵 미래 공리주의와 마트 탐험 기모두가 알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는 대형 마트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며 각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래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가 개최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아라 하는 타이틀과 함께 열린 이 이벤트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그날 마트는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벤트 날에 맞춰 할인과 무료 시식 행사가 줄여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었으니 각각의 매대마다 다양한 물품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어떤 상품을 꺼내든 그 상품에는 행복 점수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 점수란 무엇인가 궁금해진 저는 마트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이 이벤트가 미래 공리주의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각각의 상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은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한 샐러드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행복 점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 점수를 읽음 요정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좋아했던 많은 상품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감자칩은 그저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라고 점수는 중간 수준이었고, 탄산음료는 너무나 많은 설탕으로 인해 거리낌 없이 낮은 점수를 받아버렸습니다. 반면 이 상큼한 사과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잠시 고민에 빠진 저는 결국 요리법을 전공한 지인 천재 요리사 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특정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 고민하며 요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벤트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근두근 천재 요리사 김씨가 도착했습니다. 김씨는 이리저리 매대를 누비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메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특별한 메뉴를 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메뉴는 햄버거와 샐러드 세트였습니다. 요리사가 직접 손질한 신선한 야채와 최상의 고기를 사용한 햄버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기쁨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공된 샐러드는 건강을 지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햄버거만 먹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도 큰 만족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김씨의 행복 점수가 높은 메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메뉴를 통해 진정한 질적 행복과 양적 행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트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띄우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날 저는 그 마트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행복을 더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가 우리 삶에 녹아드는 기틀이 되는 것이겠죠? 그 후로 마트는 단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또 다른 행복의 선택지를 탐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일상을 돌아보며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들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